자, 소장님 한 주간의 부동산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예, 한 주간의 소식을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할게요.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엄마나 아빠나 네. 혹시 연인이나 네. 우리가 사랑을 확인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죠. 네. 아이가 발견했을 때 아이는 부모를 믿을까? 혹은 연인 중에서 네. 남친이 혹은 여친이 나를 위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을 때 네. 그 상대방을 믿을까요? 아, 못 믿죠. 못 믿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정부는 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 위하는 마음이 시장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로는 위한다고 그렇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네. 첫 번째 못 믿는 이유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건네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똑똑한 분들이고 그쵸? 지성과 뭐 이런 것들 다 겸비하신 분이니까. 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긴 하지만 네. 실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못 믿는 이유는요. 자식이 사랑받지 못해서 슬퍼하는 거를 알면은 네. 보듬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과연 믿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신뢰라는 거 있죠. 그 신뢰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쌓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쌓아놔야 되는데 이 사랑을 믿지 못하게 우리의 관계를 믿지 못하게 할 만큼 정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신뢰를 못 쌓고 네.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정부가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지금 바라보면요. 네.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첫 번째 사랑 방식은요.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매주는 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매주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 점검 회의를 하거든요. 네, 장관들하고 지금 28차까지 왔어요. 매주 하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어제죠. 그 민영에서 나오는 네. 그리고 이사 대책에서 나오는 공급 물량은 그냥 우리가 사전 청약을 3기 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민간까지도 이제 확대하는 거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11월 19일 날 뭐 이제 전세가가 그때 한참 뜨겁게 올라갈 네, 때였으니까 그 11월 19일 날 대책 11시구 대책을 내면서 이제 전세에 대해서 뭐 매입 약정을 해가지고 매입 약정이라는 거는 빈집이나 빌라라나 오피스텔이나 호텔 이런 네. 거를 정부에서 사서 집이 없는 사람한테 전세로 내주겠다 이런 거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한 7,000호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풀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얘기했고요. 근데 뭐 전세가 아무리 좋아도 원하는 전세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과천이라든지 태릉 CC라든지 8사 대책에서 되게 이제 공급 물량을 내려고 했던 맞아요. 많은 물량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과천도 거의 무산될 것 같고 태릉 CC도 무산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결정하는 거를 네. 만약에 이제 잘 안 된다면은 8월 달에 공포를 할 거라고 이번 장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회의에서 네. 28차 회의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매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방식 중에서 전세를 우리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전세보다는 내 집을 갖고 싶어 그러면 하거든요. 자가를 원하죠. 예, 근데 전세의 사랑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공공이라는 사랑 방식으로 계속 이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인 정책일까, 현실적인 방법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네요. 자녀가 네. 엄마 저 배고파요. 밥 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네가 배가 고프구나 먹을 네. 걸 주마 하면서 스프 안 넣어서 그냥 라면을 막 주는 느낌. 그렇죠. 예. 너무- 주긴 주는데 뭔가 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런 느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먹어. 안 먹으면 큰일 나. 내가 줬으니까 먹어.
먹어. 이제 이거라도 그렇게 주는 하는 게 거예요. 어디야. 네. 약간 이런 야, 느낌. 다른 데는 못 먹는 사람들 많아. 다른 데 비교해 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닌데 이 사랑 방식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관심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네.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사랑의 표현 방식들이 뭐냐면요. 국민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정책을 내잖아요. 변덕이 너무 심해서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저번 주 월요일 정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예전에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임대사업자가 2018년, 19년, 2020년, 21년 동안에 계속 변덕적으로 정책이 나와서 처음에는 야 너희 하세요. 맞아요. 되게 그리고 장려했었잖아요. 네, 장려해줘. 너희들 의무를 잘 이행하면은 혜택도 주겠다. 맞아요.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하면은 취득세, 종부세, 그 다음에 또 양도세 모든 거에 대해서 혜택을 다 주겠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야 안 되겠다. 취득세는 남기고 종부세, 뭐 이제 양도세 이건 조금 거시기하다. 좀 없애자. 그러다가 조금 되니까는 야 아파트 임대사업자 내지 마.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올해 5월달이에요. 네. 올해 5월달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네. 만약 소멸이 되면은 임대의 의무가 자동 소멸이 되면은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6개월 안에 팔아라. 안 그러면 양도세 중과 낸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아 이거 없던 일로 하겠다. 폐지는 아직 안 한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담을 좀 느낀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너무 이제 반대 급부도 심하고 부작용들을 예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기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네.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네. 그런데 2021년 3월 달에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거예요. 말소가 됐고 9월이 되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는 물건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5월 달에 발표가 듣고 큰일 났네. 나 양도세 중과되면 안 되는데 네. 급하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정부가 취소했으면은 안 팔아도 되는 거인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네. 예전에 그 재건축에 대한 거주 의무 거주 2년에 대한 부분들 법이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네. 대해서 또 액션을 취했는데 그렇죠. 전세 내고 본인들이 들어가 그렇죠. 살고. 그래서 전세를 내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해도 된 건데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시장 교란이라고도 얘기할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네. 좋긴 좋아요. 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변덕이 너무 심하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신문에 사례도 드렸지만은 뭐 일단은 너무 말을 많이 바꾸니까 네. 막 이렇게 한탄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한탄을 하는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네. 집값 더 오를 건데 나 괜히 팔았다. 맞아요. 예, 간접적인 손해를 마음속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좀 잘못된 사랑 표현의 방식들을 줄수록 네. 정책의 신뢰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랑 방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방식 세 번째 지금 사랑의 방식 하고 있는 게 네. 당근이 없어서 굶어 죽겠는데 채찍만 주는 시장이에요. 너무 네. 강하게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채찍들이 이런 거였어요. 세금 규제, 네. 대출 규제, 네. 뭐 완화한다지만은 이것도 뭐 1주택자에서 한해서 근데 좋아지는 건 더 좋아지고 그리고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이 뭐 제가 뭐 지금 1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얘기는 지금 이제 채찍은 뭐냐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합동회의나 이제 경제부총님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하는 게 금리 무조건 올리고 연내 올린다. 네. 금리 오르면은 주택의 조정 가능성이 매우 네. 크다라고 이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홍남기 부총리 그 신문 나온 거 보면 계속 뭐 집값 지금 고점이에요. 지금 네. 사면 큰일 날 거예요. 계속 약간 지금 몇 이런 주째 식으로 그러고 있어요.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아까 기존의 채찍은 뭐 세금 이런 거 있지만 지금 이제 금리로서 이제 네.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네.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금리가 3%에서 5%까지 올랐어요. 네. 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죠.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가 무슨 정부인지 아세요? 노무현 정부였어요. 네. 조금 데자부가 되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을 잡으려면요. 네. 금리만 올라면 안 되고요. 패스트 트랙으로 공급 확대를 해야 되고요. 네. 플러스 기존 주택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공급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네. 형성. 그 형성하려면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해서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이제 당근은 없는데 계속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네. 열심히 일해. 그쵸. 일해 이러는 거예요. 아, 나 일하려면 조금 쉬어야 되는데. 좀 쉬고 밥도 네. 좀 먹고 해야 되는데 그쵸. 안 돼. 밥 먹으면 안 돼. 넌 지금 잘못됐어. 네. 일을 할 게 많이 남았어. 계속 채찍 많은 거예요. 아니 그 노예를 부릴 때도 네.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거든요. 네. 그래야 이 사람이 다시 뭔가 채비를 해서 열심히 뭔가 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죄수한테도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데 네. 정부는 국민에게 네. 채찍만 휘두르면서 안 잡혀? 더 세게. 안 그쵸. 잡혀? 요것 봐라.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더 세게. 네. 약간 처음에는 그래서 이 정부의 채찍질에 대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팩트는 아니고요. 약간 저 이런 것 같아요. 정부가 채찍질을 막 하니까 네. 어떤 그 주택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네. 한쪽은 잘한다 채찍질 네. 이런 부류도 계시고 네. 한쪽은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이게 좀 나뉘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모든 정책은 양분되잖아요. 네. 반응이 예. 음이 있으면 양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채찍을 한 20몇 번째 치니까 네. 전부 다 약간 그렇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로 어. 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야 좀 심한 것 같아. 예,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지금 그만 있는 때려 거죠. 그만 때려 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의 표현 방식들, 사랑을 하는 거는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잘못된 사랑의 방식, 표현 방식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네. 불안과 슬픔과 갈등으로 나타났어요. 맞아요. 자, 그 불안과 슬픔들은 전세가가 110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110주면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11주째 이제 근접하고 있죠. 그리고 매매가가 서울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수도권도 거의 3주 연속 네. 역대 최고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때 되지 않았어? 네.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재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그쵸. 잘못된 사랑의 결과가 이런 부작용을 낳고 그 부작용으로 불안과 슬픔과 갈등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빌라 있죠. 빌라가 이제 매수세가 좀 옮겨 붙었는데 매수 열기가 그 1년 사이에 거의 1억이 올랐대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집은 사람들이 무슨 세대냐? 2030.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기준으로 이제 빌라 등과 같은 주택이 매매가가 3억 3,200만 원 정도 됐는데 평균이요. 이게 이제 1년 전보다 11% 이상 올라간 수준이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빌라나 이런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사는 이유는 네. 그들이라고 아파트를 사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네.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요. 빌라라도 사놓자. 그쵸. 이런 매수세인 거죠. 자금력이 부족하고 네. 청약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네. 2030이 수요로 많이 몰렸어요. 음. 그래서 뭐 이제 다세대 빌라는 25%가 30대 이상이고요. 네 네. 채 중에 한 꼴을 30대 이하가 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사랑. 네, 잘못된 사랑. 그래서 2030이 빌라까지도 이제 패닉 바잉을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진짜 한국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자는 곳은 다 올라가네요. 네, 그렇죠. 야, 네, 의식주가 이거-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다른 정책은 몰라도 의식주는 인간의 그러니까 문명인뿐만 아니라 그냥 호모사피엔스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의식주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의랑 식은 이제 우리가 다 됐는데 주가 네.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제 좀 부작용의 결과라고 좀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랑에서 내가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를 좀 정책으로 좀 잘 만들어서 네.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오영일 센터장님이 콩으로 네. 설탕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네. 제가 믿을 거야,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전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 그 설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꾸로 센터장님이 저한테 26번의 사기를 쳤어요. 네. 근데 이번엔 진짜라고 해요. 콩으로 매주를 썬대요. 그럼 제가 믿을 거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네.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신뢰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요. 이 잘못된 사랑에서 잘못된 연인과의 관계는 끊어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국가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음. 내가 이 사람과 공존을 하되 내가 스스로 독립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줄 수 없으면 내가 독립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고점이라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싸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락 요인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하락 요인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요, 지금 없습니다. 예.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당분간 네. 없습니다. 변수가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네.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까지도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말씀까지 죄송한데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금리에 따라서 네.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부분 다 변동금리인데 네. 그 변동금리 이자를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이 집을 내놓는 물량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논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부자들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음. 오히려 금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서민층이에요.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에 있는 이제 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는 안 받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집을 가지는데 대출을 크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쵸. 걱정이 되는 흔히 말해서 거잖아요. 영끌했던 분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죠. 사실은 내가 지금 금리가 한 4%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내가 그 4%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 금리를 감내할까요, 안 할까요? 감내하죠. 감내해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요, 명목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질 금리는 그만큼 명목 금리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실질 금리라는 게 뭐 대출이 4%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 자산들이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큰 상황이고 그게 꺼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금리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사람들이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뭐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거기에 대한 영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미치는 게 조금 적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5년도, 2006년, 7년도에 금리가 올랐는데 네. 집값도 동시에 올랐어요. 그쵸. 이게 이제 내리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공급이 막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그냥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여지라든지,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거래가 되어가지고 간접적인 거래가 많이 세금이 없어져가지고 네. 활성화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금리가 핵심 키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꼭 금리 때문에만 부동산 가격이 돌아서거나 네.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금리가 변수는 되지만 되지만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라 다른 경제 상황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순하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금리 올라가면은 뭐 집값 무너진다, 자산 네. 가격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보통 일본 예를 많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급하게 올리고 네. DTI나 LTV의 대출도 완전히 급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1%대 뭐 0.5, 1% 이거를 4%, 5%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올리죠.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네. 망합니다, 진짜. 그쵸, 경제 진짜 끝나죠. 심각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는 올린단 말이에요. 네. 노홍채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오늘 환율 0.5% 올랐네요. 네.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네. 부채 때문에 금리는 많이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 예, 네. 맞아요. 이게
이게 엄청나게 큰 파괴력을 주거든요. 이게 부동산을 잡고자 하다가 네. 초과상관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라는 걸 결정하는 정책 당국에서는 사실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고려 요소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것뿐인 거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많이 올리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게 진짜 총 이렇게 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많이는 못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옛날 일본처럼 그렇죠. 버블 붕괴되는 수준은 올 확률이 되게 적다. 되게 적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때 일본은 막 90%까지 대출해주고 막 90%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집이 100이면요. 네. 120%, 130% 그 이상 그러니까 했어요. 예, 엄청 네, 대출을 많이. 엄청나게 대출한 예,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을 많이 안 해줘서 욕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어찌 보면 또 안전장치로 작용할 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금리 인상에 쫄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부의 잘못된 사랑에서 독립을 하려면은 두 네. 번째는 편하고 쉬운 선택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편하고 쉬운 선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렇죠. 네. 편한 선택이 가장 편한 선택은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한 불편한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뭐냐면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그 공부를 한 걸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근로소득 외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없이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은 가만히 가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맞아요. 높아요. 그 원래 네. 그 가만히 놔뒀을 때 망가지는 게 가장 빨리 망가지는 길이기도 그렇죠. 하고 확실하게 망가지는 길인데 네.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네.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경제력이 망가지고 있는 중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힘들지만 인플레이션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고 네.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지 기준이 생기고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혜택에서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까 가족 간의 비유를 했는데 부모의 용돈에서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건 부모의 연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연을 맺지만 독립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자생력을 그렇죠. 갖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는 보편적인 복지는 할 수 있지만은 나에게 맞는 특별한 그 복지를 개개인한테 다 줄 수가 없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립을 해야지 음. 내가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좀 잘못된 사랑들이 좀 많이 우리한테 건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낙담하고 이거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서 독립을 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장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인플레이션 대처할 수 있는 행동도 해서 내 가족하고 내 삶에 그나마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네.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이게 제 스토리예요. 네, 너무 재밌었는데요. 뭔가 부동산 정책과 사랑을 엮어서 네. 감수성 풍부하죠 진짜. 네. 재밌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소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에 대해서 네.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좀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던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소장님께. 저한테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만약에 무주택자가 있고 전세 사는 지인이 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 나 지금 전세인데 집값이 계속 올라서 걱정이다. 네. 근데 이 걱정은 작년부터 걱정이긴 했다. 네. 그래서 나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네. 근데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네. 더 고민된다. 음. 솔직히 안 사고 싶다. 음. 지금 사면 꼭지에 물릴 것 같아서 못 사겠어. 음. 근데 안 사자니 더 올릴까 봐 불안해. 라는 얘기들을 많이 심심치 않게 듣게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채팅 참여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네. 그 지인분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네.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 일단은 불안해하는 사람이죠. 그쵸.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틀 전에도 제 라방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제 지인이에요. 네. 제 지인인데 일단 이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 이제 좀 나이가 40대 후반이에요. 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어우. 네, 축하할 일이죠. 그쵸, 그쵸. 근데 한 명은 공무원이고요. 네. 한 명은 이제 자영업자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에 조금 타격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아기를 낳았으니까 공무원인데 육아휴가를 쓴 그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육아휴가를 쓴 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이제 애가 한 명 있는데 네. 걔 하나만 가지고 데리고 열심히 살고 나 지금 이제 20년이 넘게 25년 정도를 공무원 생활했으니까 나 은퇴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연금 나오는. 그런데 애가 계획 없이 생긴 거예요. 어. 그 애가 올해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큰일 났다. 정말 그 뼈 빠질 때까지 은퇴 그 기한을 딱 맞춰가지고 네. 그냥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왜냐면은 나이가 이제 좀 50에 가까이 왔으니까 네. 아이가 큰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쵸, 걱정을 하고 그쵸.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요. 걸록씨 그때는 걸록씨라고 하니까 네, 네. 걸록씨 저기 제가 집을 지금 제가 소개시켜준 집을 사가지고 이제 한 6억을 이익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음.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네. 돈을 들고 있고 나 월세로 살래요. 그리고 하락할 때 나는 그 집을 다시 사고 다시 산다. 어떻게 생각하냐요? 저는 지금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분 많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우리가 바둑을 뛰면은 뭐 충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묘수를 해야 되는데 묘수를 둬야 되는데 그렇죠. 최악의 악수를 둔 거예요. 완전 악수예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지금 상승장이라서 벌벌 떨어서 집을 팔았어요. 네. 그 사람은 거의 99%가 집을 못 삽니다. 너무 무서워서. 떨어질 때 공포감이 더 심하거든요. 올라갈 때보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네.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던 건 10억에 팔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거 이제 한 9억 되면 네. 또는 8억 되면 사야지. 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 시점이 돼도 못 산다라는 절대 거죠. 못 삽니다. 왜냐면은 떨어지는 공포가 더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공포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떨어집니다. 근데 과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IMF 때 그 떨어진 게 회복되는 게 1년 안에 회복이 되었고 2년 안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네. 통계를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서브프라임도 떨어지는 거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거 11개월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등락이 시작되면서 한 2년 좀 넘으니까는 이제는 과거에 정상화된 시장으로 뭐 그 회복 못한 물건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평균적으로는 정상화된 시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자, 이거를 보시면은 하락은 짧고요. 상승은 길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하락을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가져간다는 건요. 이거는 그 행정으로 따지면 탁상 행정이에요. 탁상 행정. 말은 그렇게 될 수 있겠으나 네.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 이상은 누구나 그릴 수 있죠. 그런데 그쵸. 우리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락장은 내 계획을 초월하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네. 지금 집을 지금 너무 올랐는데 네. 사야 되냐? 그러면 얘기합니다.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음. 당장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내년 초에 올해 8월을 그리워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뭐 제가 뭐 예언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네. 그 내년 초까지만 보더라도 내려갈 요소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간 숫자만 보면 안 돼요. 네. 올라간 숫자만 보면은 무섭죠. 네. 그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에 내려갈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을 해요. 그거를 보고 그 1, 2년의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지금 좀 키워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집이 10억짜리가 15억이 됐어요. 네. 하락장 얼마 떨어지고 한 13억 떨어져요. 13억으로. 그쵸. 그리고 16억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 무서운 지금 안 사는 게 더 무서운 일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네. 불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명확함에서 오는 불안인데 사실 전세라는 거 살면 계속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불명확함이 있으니까 시세에 따라서 2년마다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근데 내 집 마련을 해놓으면 이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네. 일단 픽스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꾸려나가면 기준이 되는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이게 집값이 비싸게 샀네, 싸게 샀네 보다도 더
초월하는 네.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산 증인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센터장님 제가 이제 집을 추천해서 샀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집이 엄청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제 집은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몰랐어요. 네. 떨어진지 몰랐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그냥 실거주로 사면요. 네. 지금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하락하든 하락하지 않든 그게 의미가 없어요. 네. 안전해요. 저희 집 한 20% 빠졌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몰랐습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이제 생애 주기가 지금 30대고 40대인데 나 하락장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하락이 반드시 오긴 하지만은 만약에 실거주로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요. 네. 전혀 걱정하지 않고 내 근로소득으로 이자를 대응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네. 자, 일단 저희 또 오늘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네. 꼭 해야 됩니다. 네. 짧게라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돈에 대한 저희들만의 개똥 철학인데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같이 한번 해봐 주세요. 돈 많고 시간 없는 50대의 삶을 살 수 있고 네. 돈은 없어. 시간은 많은 네. 30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께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렵습니다. 마치 정답은 네. 시간 많은 30대가 정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벌면 되니까 네. 공부하고 학습해서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네. 돈 없는 30대가 50대까지 돈 없을 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구나.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네. 다 이게 다 네.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돈 많은 50대면 좋겠는데 네.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네. 이건 또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명색이 또 하는 일이 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네. 돈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30대 30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네. 돈 차곡차곡 모아서 돈 많고 시간도 많은 50대가 될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돈 없고 시간 많은 30대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거를 네. 선택을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러시구나. 저도 사실은 그냥 현실적인 대답은요. 돈 많고 시간 50대가 저는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돈이 많으니까 시간을 사면 되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시간을 살 거라고. 50대면 이제 젊으면 못 사니까 네. 건강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는 관리를 네.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데 그 과정들이 또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30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네. 70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저는 돈 많아서 시간을 돈으로 사서 그리고 내 건강을 또 돈으로 관리해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잠깐만 소장님 진심을 다해서 이거 준비 안 하신 거예요? 준비 안 했어요. 진짜요? 방금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제 현실적인 대답인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고 시간 많은 30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돈 많고 아니에요. 돈 없고. 돈 없고. 그치. 왜냐하면은 네, 돈 없고. 기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걸로 나뉘지 않을까요?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믿으면 네. 내가 네. 또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면 30대를 선택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경험이 있고 30대로 간다. 무조건 30대예요. 네. 근데 지금처럼 또 다른 길을 가겠지만은 그 다른 길을 또 새롭게 간다고 해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크다면 50대가 낫겠죠. 근데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만약에 30대로 돌아간다. 네. 그러면은 50대보다 무조건 30대죠. 음. 왜냐면은 더 이제 많은 길을 알 수 있는 그쵸. 상황이 생긴 거니까.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 지금 이 지적 능력과 이 경험을 가지고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거나 네. 또는 대학생 때로 돌아가면 네. 진짜 잘 살 수 있는데. 그쵸. 약간 이런 사실 그 반칙 같은 거잖아요. 반칙이죠. 네, 타임머신 타는 거죠. 타임머신 타는 거니까 네.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었는데 아마 비슷한 맥락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아까 현실적인 얘기를 했지만 네. 50대를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돈으로 모든 거를 사는 뭐 돈으로 사겠어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뭐 네. 돈으로 뭐 다 사버리겠어 뭐 그거보다는 저는 그 돈을 만드는 과정을 좋아해요. 그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기뻐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요. 돈의 결과를 도달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30대를 선택할 것 같고 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돈은
벌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시간이 있으니까 찾으면 되는 거고 네. 그 기회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현대의 정주영 씨가 할 수 있었던 그때는 기회가 많고 막 황무지고 그렇기 때문에 했다. 그 만약에 정주영이라는 어떤 그 회장이 인물이 지금 왔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들은 다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그 네. 기회를 활용하는 거는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잘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 없고 시간 많은 30대에 과정을 즐기면서 네. 돈이 불어나면서 그 돈보다 더 좋은 가치를 함께 이제 키워나가는 어떤 삶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이 돈이라는 게 분명히 숫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 히스토리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 때로는 뭐 슬픔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돈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기쁨이 되게 있거든요. 네, 가장 큰 기쁨이 희망이죠. 희망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나의 상태는 전혀 변한 게 없지만 네. 머릿속에 희망이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네. 그냥 기분 좋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자의 생활하고 어떤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공무원 생활하고 뭐 그냥 또 일반 회사 생활, 연구원 생활 많이 네.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거랑 네. 남이 만든 시스템에서 돈을 받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돈을 받아도 돈의 질과 가치가 확 달라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사람들이 그냥 직장 그만두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나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너무 무서워. 왜냐면은 제일 나오면 무서운 건 야생이니까. 그 야생도 무서운데요. 네. 나 갈 데가 없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나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갈 데가 없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나오자마자 사무실을 이제 계약을 하고 네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유튜버 있죠. 네. 그 유튜버의 선생님을 찾아서 난 네. 유튜버를 해가지고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냥 유튜브 선생님을 만나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음. 2주 뒤에 나 유튜브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공표를 해버리신 거군요. 계획서 써가지고 딱 2주 뒤에 한 게 2019년 8월 2일이에요. 그래서 제 첫 영상을 보면은 네. 이제 그 공포를 해가지고 8월 2일 날 뵙겠습니다.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딱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게 벌써 2년째. 딱 2년 됐어요. 이제.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근데 그 무서운 모험만큼 내가 가치가 있었던 게 남의 시스템에서 주는 돈이랑 네. 내가 만들어내는 돈이랑 네. 가치가 너무 다르고 맞아요. 기쁨도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시간의 활용도 다르고 모든 게 그냥 세상이 180도로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대기업 직원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저는 변호사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의사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랑 네. 부자가 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변호사가 됐건 페이닥터가 됐건 뭐 월급 2천 받든 뭐 얼마를 받던 간에 그분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받아요? 더 많이 번 사람한테. 그렇죠. 결국은 누군가에 받는 사람은 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받지 않고 물론 고객들한테 받지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직접 버는 거지 않습니까? 네.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주는 게 이제 네. 받아가시는 분들 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그러면은 사업자는 대단하고 직장인은 별로 이게 아니라 저도 지금 똑같은 얘기 하려 했는데. 이게 아니라 네, 맞아요. 이게 아니라 네. 개인도 그렇죠. 버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나고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너무 좀 이거 진짜 맞아요. 네. 그 얘기예요. 제가 핵심은. 근데 예. 개인도 버는 것을 만든다는 게 네. 불가능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아니라는 거지. 눈만 뜨이면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는 바로 눈에 보이진 않겠죠. 네. 또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 나 뭐 하라고? 나 뭐 하면 돈 버는데 이렇게 따지시는 네. 분도 계세요. 네. 근데 따지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답답하시니까. 근데 약간만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좀 하나하나 이렇게 자본주의라는 걸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부동산도 있고 뭐 ETF도 있고 사업도 있고 맞습니다.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에서 돈을 받으면서 벌기도 하는
네.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만드는 과정이 유리한 게 돈 없고 시간 많은 30대다. 그쵸. 이제 귀결을 하는 거죠. 그쵸. 예. 좋습니다.